710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710 대책이 어떤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여러 시청자님들이나 아니면 사실 이렇게 세미나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710 대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10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느껴지진 않았고요. 이게 사실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는 좀 찾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모든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렇게 상승한 것도 결과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인한 매물이 실종된 사건, 실종되는 어떤 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매물을 찾다 보니 매물은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상승되는 것인데 이런 그 어떤 시장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냐를 찾아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는 찾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710 대책 이후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원인들이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 답안들이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매물들, 그러니까 매도 물건들이 가능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당연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물건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도 비과세 요건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신탁 명의로 돌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710 대책 이후에는 이게 원소유지까지 추적하게 돼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사실 법인이 이제는 크게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법인들이나 혹은 신탁 명의로 돌려놓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종부세가 불감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소량이나마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이렇게 단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매도 물량인가를 한번 봤을 때에는 아주 소량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서 시장 전망은 사실 크게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어떤 전망의 변화보다는 사실 투자의 방법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물건으로 수요가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앞전에는 어떤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풍선효과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규제 물건, 그러니까 비규제 물건 쪽으로 어떤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3년 전 그리고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억 후반대나 아니면 뭐 3억 초반 그리고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4억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아파트를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고 또 어떤 가수요도 힘들고 실수요도 힘들 만큼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번에 투자자가 사실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서울로 회귀했을 때에 서울로 회귀했을 때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규제의 사실 그 비율이 약한 지금 뭐 예를 들면 재개발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주택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서울로 회귀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그 선호도 자체가 높은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8평방미터 이하는 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물건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7.10 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또 한 번 급조된 정책 그리고 사실 좀 주먹구구된 어떤 정책이라고 보고 느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의 취득세는 12%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법인이 지금 취득세를 12%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시행업자나 여러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서울 시내권 안에서 공급을 하게 되려면 어떤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물건을 하나 취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2억의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할 분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수요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민간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실 지금 뭐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사실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로 굳이 들어갈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대체 주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업 구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취득록세가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원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분양가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서민들의 주택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조금 더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년도로 돌아가게 되면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10 대책 이전이나 아니면 이후에 사실 증여가 또 한 번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주민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8.2%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이죠. 그런데 7.10 대책 이후에는 최대로 잡게 되면 한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할 사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의 출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처리할 때에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양도세보다 오히려 지금 증여세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양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증여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사실 제가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앞전 대책도 나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오히려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떤 세금 부담이 될 때마다 사실 최대의 피해자는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인상한다라고 해도 종부세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수요자가 전세의 어떤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고 이게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임대인이 아니라 고스란히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을 내시는 분들 그리고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충분히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단기적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점보다는 조금 더 장점의 비중을 맞춰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서민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취득세랑 양도세 부분이 점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파트로 이렇게 유입을 하시려고 대기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애초에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 줬다면 사실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급의 방안들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상기 신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질의 좋은 어떤 아파트 그리고 주거지를 원하는 거지 이런 경기 외곽 쪽의 주거지를 사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뭐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서울 시내에 조금 더 규제를 개선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3기 신도시로 우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3기 신도시가 뭐 강남의 집값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수도권에 물 뿌리는 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좀 우회된 정책이었나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 내년부터 기준으로 따지면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이 서울 내의 입주 물량이 급감, 또 급감, 거의 초급감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3기 신도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3기 신도시가 입주 시기 때 갈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입주 시기까지는 이 공백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백 기간까지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보완책은 사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우리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 실수요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 주변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여력에 맞게 전략에 맞게 빨리 조금 더 신속하게 어떤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주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놓고 당정청이 이제 혼선을 빚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더 불안해 이제 떨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간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발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불안은 또 어떤지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사실 7.10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안정화가 될 거라는 전망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는 사실 정부에서도 서울시 자체에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자 어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구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방향성과 완전히 다른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지금 몇 시간 전에 다시 어떤 수정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고 보도 자료를 저도 보고 왔는데 이게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시기나 아니면 때에 맞춰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모두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립된 의견들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런 어떤 보도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린벨트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주먹구구 형식의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형식의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았었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의 활용이 가능한 부지들을 활용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원했던 방향성이나 지금 현재 정부가 원했던 방향성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에는 이게 만약 어느 정도 방법론적으로 틀린 방법이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맞지 않게 틀린 방법이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을 때에는 사실 자연은 인간이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대했고 아마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강하게 조금 대립이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조금 들어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공급 방안의 방법으로 뭐 국유지를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서울 시내에 있는 국가 유보지나 아니면 이런 빈 땅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급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서울 시내에 활용한 가능한 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기지라든지 뭐 구로나 아니면 뭐 DMC 주변 그리고 시내 주변 이런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조금 더 전략을 짜고 움직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슈와 우리 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얘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토지로 우회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그린벨트 땅값이 들썩들썩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품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투자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는 맞습니다만은 불확실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해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게 만약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용돼서 국가의 소유로 갔다가 다시 어떤 민간이나 어떤 기업들의 형태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수용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면 내 투자금이 1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수용가가 사실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외곽 쪽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도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당분간은 좀 한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은 올랐고 또 수도권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지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울로 다시 어떤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이 하락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판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게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보합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지금 정답이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는 사실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샀을 때에 이게 보합으로 가준다면 그리고 이게 보합으로 가고 있을 동안 타 지역이 오히려 상승으로 가준다면 나는 시간을 버리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합이 방어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닌 당분간은 조금 더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날씨가 조금 추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20대들이나 아니면 뭐 집 없는 30대들, 40대들, 50대들까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공급 방안을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한다고 하니 지금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 정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전세로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오히려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나만 바보가 될 수도 있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나오기 이전까지 어떤 그 공백까지는 사실 어떤 마땅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3기 신도시 청약을 대기하고 있다가 청약을 넣었을 때에 지금 청약 통장이 1순위권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1,300만 개입니다. 1,300만 개. 그러니까 될 확률이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사실 내가 청약은 되지 않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다가 어떤 주택 가격이 더 올라버린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오히려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로 이렇게 대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사실 재테크로서는 조금 더 회피해야 될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